자료 5페이지. 자, 이제 우리 경제론에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료 5페이지 갑시다. 자료 5페이지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그럼 이건 나오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나오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비탄력적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에서 1보다 작을 때, 이거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수입은 증가 감소? 증가. 요거 알면 돼요. 요거. 그러면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근데 시험은 탄력적, 비탄력적이 나오지 않는다. 요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1보다 작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수요 탄력성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여기 비탄력적이야. 그럼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수입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전체 임대료 수입은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 임대료 올라갔죠. 수입은요? 증가. 이렇게.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럼 반대로. 탄력적이면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버려. 다 임차인들이 이사가 버린다고. 탄력적. 그게. 그러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1번 기억하면 2번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반대가 되니까. 3번. 탄력성이 1입니다.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이 떨어지든 임대료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임대료 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4번은 내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4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임대료가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몇이 증가한다? 10이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10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입도 10이 떨어지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오냐면 봐요. 시험 지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아니 수입도 10%가 변한다. OX? 똑같으니까. 탄력성이 0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면 가격 올라간 만큼 수입 증가, 가격 떨어진 만큼 수입 감소. 그럼 탄력성이 0일 때는 가격 변화율하고 수입 변화율하고 같다. OX? 10% 올라가면 10% 올라가니까 같다. 이렇게.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요. 이게 이제 탄력성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력성 관련된 게. 탄력성 가지고 세금을 누가 많이 내냐 이것도 나오고. 자,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미집이론도 탄력성 가지고 하잖아. 수렴인가 발산인가. 그래서 이제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몇 개 써놓은 거예요. 이게. 1번, 2번 다 세금 관련된 거예요. 세금. 그러면 1번은 조세 부담은 수요 곡선이 부담액은 수요 곡선이 공급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많이 내죠. 비탄력적이면. 그럼 수요 곡선이 공급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자는 더 많이 내라. 그럼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OX? 비탄력적 많이 내니까 비만.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그럼 역시 공급이 비탄력적. 그럼 공급자는 더 많이 내라.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맞습니까? 그렇죠. 3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대한 경제적 순손실.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이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의 탄력성이야. 그러면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수요가 그대로 있을 때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 탄력적일 때 커진다. 우리 시험은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옳은말로 고쳐놓은 거라고.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때
수요가 일정하다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은 커질 것이다. 자, 4번이 자, 수렴 발산 따져보는 거야. 탄력성 가지고. 숫탄수 그랬잖아요. 숫탄수.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면 수렴이죠. 그럼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큰 경우 거미집은 발산형이다. OX, X, 숫탄수니까 수렴형이다. 이렇게지. 그러니까 탄력성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수요 공급은 다 끝났습니다. 수요 공급 더 이상 없고, 자, 이걸 한번 써볼까요? 그럼 수요 공급. 자, 이거 봐요. 수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써봅시다.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에서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서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은 안 움직이고 수요 변화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찾으라고 했는데 수요 증가율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격 상승을 찾는다든지 가격 하락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죽사발 되는 거지. 의미 아셨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 무수히 많아요. 1번 인구 증가. 그러면 가격 상승, 수요 곡선 수요 증가 무수히 많다고. 그건 쟁점이 안 돼. 정상제일 때 소득이 증가, 수요 증가. 그건 쟁점이 되지 않죠? 이자율이 하락했다, 수요 증가. 총부채 상환 비율,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돈을 많이 빌려준다, 수요 증가. 규제가 완화됐다, 수요 증가. 그것은 쟁점이 안 되죠. 심지어는 이렇게 됐다니까. 우리 마을에 범죄율이 떨어졌다. 그것도 우리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범죄율이 하락했다, 감소했다, 수요 증가. 우리 마을에 공원이 들어왔다, 수요 증가. 그런 건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힘든 거. 자, 첫 번째가 대체제.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이면 보완제. 보완제 가격 하락. 보완제가 하락이 여기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냐. 자, 세 번째. 또 대체제가 나와. 또 대체제가. 이때는 대체제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해야만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네 번째, 이제 보완제. 보완제 수요. 그렇죠. 수요 증가. 증가. 지금 수요 증가라고 자신있게 말하신 분은 이 시간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계속 수업 들을 건지 집에 갈 건지. 하산해도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자, 다섯 번째. 정상제라면. 정상제라면 소득 증가. 아파트가 정상제다. 그럼 소득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죠. 여섯 번째, 수요자. 수요자 가격 상승에서 하락에서 상승. 상승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일곱 번째,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졌대. 아파트 선호도 증가. 이렇게 됐습니까? 뭐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죠. 자, 하나 더. 아파트와 대체 투자 자산. 아파트도 투자재고 주식도 투자재다. 주식 채권도 투자재다. 그러면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 하락. 주식 수익률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 하락한다. 그럼 팔고 아파트 사자. 아파트 수요 증가. 요거 찾으면 돼요. 요거. 만약에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라. 그럼 요거 찾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쟁점이 안 돼. 다 할 수 있잖아. 나머지는.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예? 자, 투자론으로 갑시다. 빨리 쓰실 분은 빨리 써야 되겠네.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걱정은 없는 것 같아. 될 대로 되거라 그런 것 같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시험 봐버리면 원서 접수비 안 줍니다. 시험 봐버리면. 근데 시험을 안 보면 접수비 줍니다. 지금 신청하면 줄 거라고 이제. 자, 이제 투자론 갑시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투자론 가장 먼저 지렛대 효과 나오죠. 자, 지렛대 효과하고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중에서 부채 비율 증감이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여기 주의할 거, 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그래. 순자산 대비. 여기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지분하고 자기자본은 똑같은 말이야. 요 지분, 자기자본을 뭐라 하냐면 순자산이라고. 순자산. 순수한 자산이라고 소리야. 순자산.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나왔어요.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 지분 수익률이 변하는 거,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됐지요? 예. 또 주의할 거,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중에서 총 투자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총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야.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변화, 수익률의 변화를 초래한다. 변화. 이렇게 나오면 올까 X일까? X.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야.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든 빌려오지 않든,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이자율이 높든 낮든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2번은 이제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제 지렛대가 유형이죠. 그 지렛대 효과, 정, 중립, 부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차익금리.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야. 그럼 어느 경우에? 이자율이 낮을 때. 그럼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저당 수익률하고 총 자본 수익률, 이 두 개 가지고 정, 중립, 부가 결정되는데, 총 자본 수익률이 높다, 차익금리가 낮다는 소리죠. 정의 지렛대. 저당 수익률, 차익금리가 높다, 부의 지렛대. 같다, 두 개 같다. 저당 수익률하고 총 자본 수익률이 같다. 그 무슨 지렛대? 중립 지렛대. 됐습니까? 이렇게. 자, 3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요? 하락하는 거. 하락하는 거.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는 게 부의 지렛대, 올라가는 게 정의 지렛대. 돈을 빌려오든 빌려오지 않든,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내 돈의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 무슨 지렛대? 중립 지렛대. 중립 지렛대. 4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답니다. 이게 중립 지렛대야. 동일해요.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돼버리면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차익금리, 다른 말로 뭐 여기 차익금리라고 할 수도 있고, 대출 이자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흥자 이자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당 이자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으면 어떠한 경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나오는 순간, 내 돈의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변화가, 부채 비율, 돈을 많이 빌려왔다, 조금 빌려, 요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두 개가 같아버리면 무조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이야.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을 때 부채 비율의 변화는 내 돈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요걸 중립 지렛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네요.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5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를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렛대과 전환. 지렛대를 부로 정으로 바꾸려면, 부를 정으로 바꾸려면 차익금리를 낮춰라. 차익금리 낮춰야 되지 부채비를 낮춰서는 되는 게 아니다. 6번 부채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도 커질 수 있지만 이 지분은 엄청나게 잘 나와요. 부채비율이 크다,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죠. 그럼 투자 위험은 증가 감소? 증가. 커진다. 자, 7번은 총총차부죠. 총총차부. 7번은 총총차부니까 총 투자 수익률 몇 퍼센트? 10% 플러스 총 투자 수익률 10% 차익금리 마이너스 차익금리 몇 퍼센트? 저당 수익률 8% 곱하기 부는 뭡니까? 부채 비율 50% 0.5 10에서 8 빼니까 2에다 0.5를 곱하니까 1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퍼센트? 11% 맞습니까? 여기 이제 29회 때 냈는데 29회 때 얘를 답을 잘못해서 모두 정답이 나왔어요.
19회 때. 이 포트폴리오가 그때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박스 쳐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냈는데 요거 실수하는 바람에 모두 정답이 돼본 거야. 답이 없었지.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는 수험 시험 보고 나서 미쳐버리겠네. 요 지렛대효과 맞춘 줄 알았었는데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모두 정답이 된 거야. 요거 잘못해가지고 그때 여기 12%라고 한 거예요. 이거 12%. 그래서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가 12가 됐을까요? 이거? 50? 여기에 대부비리 50이면 12가 된다고. 대부비리. 그러니까 출제자가 착각해버린 거야. 출제자 이걸 대부, 저도 만들 때 그래요. 자주 그런다고. 딱 순간적으로 놓치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출제자는 이걸 대부비라고 한 거야. 대부비율. 대부비율이 50이잖아요? 그러면 12% 되거든. 원래 집은 12%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옳은 말을 해놨었다고. 처음에는. 12%가 아니라 11%죠. 근데 이걸 대부비율을 보면 12%라고 이게. 의미하셨죠?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틀린 말인데 그때 요걸 빼버렸다고. 틀린 거 고르라고 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 여러분 시험에서도 한 5문제가 그러면 좋겠다. 모두 정답. 투자로 냈어. 모두 정답 5문제. 그래도 나는 떨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곤란해지는지. 자, 지렛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죠. 투자 위험,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위험의 종류가 될 거고 위험 처리 방법, 뭐 기하 요상 이런 내용들이라고. 자, 그럼 봅시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거는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이걸 가지고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틀린 말이라고 많이 해버렸거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상 위험 맞아요. 근데 얘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경기 침체 이런 말 나오면 시장이에요. 시장 위험이라고. 근데 이 시장 위험 속에 시장 위험인데 이 사업 위험 속에 시장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위험. 그다음에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 그러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그러면 이 지문은, 요 1번 지문은 여기에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해도 옳은 말이고 시장 위험이 사업 위험이야. 요 사업 위험 속에 시장 위험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해되셨죠? 그치?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은 여기에 사업 위험이라 해도 되고 시장 위험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시장 위험이다 해도 옳은 말이고 사업 위험이다 옳은 말이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많은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한 거라고. 왜 틀렸냐? 이건 시장 위험인데 사업 위험이라 해서 틀렸다 그랬다고. 이거는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맞아요. 근데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야. 사업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위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사업 위험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2번 운영 위험은 운영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 관리를 잘하고 근로자가 잘못했고 근로자 파업하고 영업 경비가 변동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 위험이라고 한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3번 금융적 위험은 타인자 운영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 채무 불행 위험. 4번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빌렸다는 소리죠. 그럼 금융적 위험은 증가하겠지. 증가하고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죠. 5번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빨리빨리 안 팔린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다. 또 하나는 현금화 과정에서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 된다. 시장가치 손실이 발생한다. 10억짜리를 7억에 팔 수밖에 없으니까.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으로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자, 이제 이런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을 처리해보자. 제가 6가지 한번 읊어볼게요. 위험 처리 방법, 위험 관리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위험 회피라고 한다. 위험의 전가가 아니라. 두 번째는 보수적 예측 방법, 기대 수익률,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낮춘다.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 할증이 높아져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다. 할인율을 높이겠다. 요상.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산출 요소 이렇게 나온다. 투입 요소, 산출 요소가 나오면 무조건 민감도 분석인데 투입 요소, 산출 요소라가 말 안 나오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러니까 요소가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겠네.
이제 위험은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일반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요하라겠어요. 요하. 요상이죠. 요상. 틀렸습니다.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이건 맞아요. 앞에가 요구 수익률이 상향 조정인데 하향 조정이 틀렸어. 21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21회 때. 21회 때 이렇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요거 틀린 말을 만들어냈다고. 이게 답이었어요. 2번 보수 재개칙 방법. 투자 수익의 추계치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대치라고 합니다. 기대치. 하향 조정, 낮춘다. 옳은 지문이고.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다른 말로 하세요. 요구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을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은 현재가치 만듭니다. 현재가치. 요 현재가치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할인율이 필요하죠. 할인율.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그래서 이 현재가치 만들 때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는 위험의 대가를 주세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낮은 할인율입니까? 높은 할인율입니까? 높은 할인율이죠. 민감도 분석. 여기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산출 요소, 결과치. 근데 이제 5번처럼 한단 말이에요. 5번처럼. 민감도 분석을.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또는 여러 개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 나왔잖아요. 요소. 그 뭐야? 민감도 분석. 옳은지 말이에요. 요소. 제가 복합이란 말을 계속 하면서 살잖아요. 복합. 부동산을 경험하다 보면 복합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중 하나가요. 시골에서 사는데 비료가 있는데 요소 비료하고 복합 비료가 있어요. 실제로. 요소 비료하고 복합 비료가 있는데 그 복합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복합이 뜻이 뭘까? 그러니까 복합이 섞어졌다는 소리야. 그 요소 비료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복합 비료는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섞어 있어요. 그게 복합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저 복합이 왜 복합이지? 근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른들한테. 혹시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른들이 그냥 복합이니까 복합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복합이란 말이 섞어졌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요소 비료는 하얘요. 복합 비료는 섞여져 있고. 시험하고 관련 없습니다. 근데 시험하고 관련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6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거는 흡수율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냈던 거예요. 최근에 이 지문을 어디다 냈냐면 개발론 파트에 넣어서 개발론에서 흡수율 나오잖아요. 이건 흡수율 분석이라고.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은 요소가 나와야 돼. 요소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는 흡수율 분석. 틀렸네요. 7번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으로 정해서 수익성 예측하는 걸 말한다. 이거는 흡수율 분석입니까? 민감도 분석입니까? 민감도 분석. 그러니까 최근에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해서 틀린 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 이게 요소예요. 요소라고. 흡수율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이걸 공급하면 내가 원룸을 우리 명일도용 공급하면 1년 동안 몇 개나 팔려 나가는가? 그게 흡수율 분석이야. 흡수율 분석. 그 여기는 뭐 흡수율 분석에 이런 그런 말 없잖아요. 어떤 요소가 변화할 때 투입값. 이 투입값이 투입 요소야. 투입 요소. 그러니까 이건 민감도 분석이죠. 6번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의 전가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위험의 전가, 보험 가입. 7번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을 위험 중립형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안 나오고 이거 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위험 회피형이라는 게 있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중립형이 있다고. 위험 중립형. 그럼 위험 중립형은 위험 나는 안 따져. 위험 안 따지고 위험에 중립적이다. 위험 안 따지고 오로지 기대수만 쫓아가겠다. 이걸 위험 중립형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위험 회피, 위험 선호, 위험 중립 잘 나오지 않습니다. 8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이거는 이번 주 모의고사 이거 나왔었어요. 뭐죠?
동형 모의사에서. 그럼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고위험 부담한다. 그게 공격적이다. 그러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보수적은 저위험, 저수익. 공격적은 고위험, 고수익. 보수적은 저위험, 저수익. 됐습니까? 네? 자, 수익률로 갑니다. 수익률 그러면 기대수익률은 계산 문제고 요구수익률을 제가 읊어볼게요. 요구수익률, 투자액에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기회비용, 주관적 수익률, 투자자마다 다르다. 요구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다. 그럼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되는데 시간의 대가를 무위험률,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증률. 그럼 요구수익률에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할증이 높아지고 요구수익률도 높아지고 무위험률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자율 지금 계속 무위험률이 올라간다고. 지금 이자율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도 만다? 높아진다. 그럼 요구수익률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요구수익률에 대해서. 그럼 요구수익률 끝나고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니까 요구수익률하고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따져본다. 투자 결정.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투자한다 그러면 안 되고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게 투자 결정. 그거 엄청 잘 내.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엄청 잘 낸다고. 그러면 요구수익률보다 그럼 투자 가치가 없죠. 여기 투자 결정이고 투자 균형이라고 있었죠. 투자 균형. 투자 균형은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이 같을 때, 같을 때가 균형인데 요구수익률은 10%, 기대되는 수익률이 15%, 기대수익률이 높다. 너는 떨어져라. 떨어져라. 됐죠? 요거 투자 균형. 우리 시험은 요 투자 결정을 잘 내고 평가사 시험은 요 투자 균형을 잘 내고. 그러면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인데 요구수익률이 더 높대. 그럼 앞으로 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야 돼? 떨어져야 돼? 또 높아져야 돼? 또 높아져야 돼? 뭔 말이야? 또 높아져야 돼? 또 높아져야 됩니까? 뭐 또 높아져야 됩니까? 또 떨어진다. 높아진다.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그렇죠. 높아져야지. 높아져야지. 요구수익률에 맞춰야 한다니까? 요구수익률이 10이잖아. 10인데 아니야. 요구 10 하지 말자. 요구수익률 60이야. 60. 60인데 이게 50이라고. 그럼 계속 50이면 어떡하려고? 계속 50이면 민법이 70 맞아야 되겠네. 왜 60을 쓴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왜 60을 쓴지. 우리가 요구하는 점수는 60이야. 근데 50이 나오면 올라가야지. 그거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수익을 맞춰주는 거야. 그럼 기대수익이 낮잖아. 그러면 높아져야지. 높아져야지. 이렇게. 지금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거 봐봐요. 올해 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낮으면 앞으로 기대수익은 높아져서 요구수익에 수렴한다. OX5 요구수익이 같아진다 그 말이야. 되셨죠? 이제 요게 투자 균형인데 우리 시험은 요 투자 균형을 잘 내는 게 아니라 투자 결정을 잘 낸다. 그다음에 실현수익률은 투자 여부와 관련이 없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1번 요구수익은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옳은 말. 2번 무위험률 상승은 투자자 요구수익을 상승시킨다. 3번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에 증가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주세요.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4번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이 요구수보다 커야 된다. 5번, 6번이 투자균형이야. 투자균형. 5번 기대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높으면 기대수익이 높대. 너는 떨어져라.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기대수익률은 떨어진다. 6번이 올해 평가사 시험 지문이요.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높으면 요구수익이 높습니다. 요구수익보다 기대수익이 높아요. 그럼 높으면 앞으로 기대수익은 뭐요? 떨어지겠지. 떨어져서 낮아져서 요구수익에 수렴한다. 요구수익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기대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기대수익이 낮으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이제 여기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인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 없어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타이틀을 달기가.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다른 말 해보세요. 비례관계 다른 말로. 비례관계 다른 말로 상쇄관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말한다. 됐습니까? 상쇄관계라고 그래요. 이 말은 위험이 높으면 그것을 상세하게 없애려면 수익을 높여줘야 된다. 그 뜻이야, 이게. 상쇄관계. 우리 시험은 이걸 한 번 냈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말한다. 2번 평균분산결정법은 평균, 기대수익률, 분산, 위험. 그러니까 기대수익률 평균과 분산이 위험이란 말이에요. 이용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3번은 최근에 나왔던 질문이죠. 그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냥 변동계수, 변이계수 이용해서 투자의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건 또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수식어 써볼까요? 변이계수. 일단 변이계수는 위험을 뜻합니까? 수익을 뜻합니까? 위험을 뜻다. 위험을 뜻한다고. 변이계수는 위험. 그럼 변이계수 수식이 표준편차를 기대수로 나눈 거라고. 기대수익률로. 그래서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는 기대수익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 기대수익률에 대한 표준편차 비율. 그럼 변이계수가 이제 공식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기대수익률이 10%다. 표준편차가 5다. 그럼 변이계수는 0.5다 이 말이에요. 0.5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대수익률이 10입니다. 근데 표준편차가 5입니다. 됐죠? 5다. 그러면 이 변이계수라는 게 기대수익률이 10인데 기대수익률이 1일 때, 기대수익률이 하나일 때, 1일 때 위험은 몇이 돼요? 0.5. 기대수익이 10일 때 위험이 5다. 그럼 기대수익이 하나일 때 위험은 몇이다? 0.5다. 이해 됐습니까? 이걸 변이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기대수익률, 수익률 1단위당, 한 단위당 위험도. 그래서 위험을 뜻한다고. 위험.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눈이 제가 그냥 가려고 했던 눈빛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들어보고 뭐 짜증나 괜히 들었다 그렇게 가요. 자, 선택 한번 해봅시다. A하고 B가 있고 A의 기대수익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이렇게 있습니다. A 기대수익률 10, 표준편차 5. B 기대수익률 8, 표준편차 2. 이렇게 되면 평균분산결정법으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된가 안 된가 봐봐요. 안 돼요. 요거 평균분산결정법으로 안 된다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걸 선택할래요? D? B를 선택해야지. 정신 차려요. 개론에서 숫자가 없애버릴까 다? 숫자? 수익이 똑같잖아. 그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지. B를 선택해야지. B를. 지금부터 50분 쉬었다가 갔자. 머리를 좀 식히고 B를 선택한 거야. 이게 평균 분산 결정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8이 되면 그러면 수익을 따지면 A를 선택해야 돼. 위험을 따지면 B를 선택해. 여기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이 지문이야, 지금. 저것은 평균 분산 결정법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저것은. 됐습니까?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변동계수를 한다. 변이계수. 색깔부터 이상해. 이름부터가 기분 안 좋아. 변이계수가 뭐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변이계수를 구해볼까요? 자, 변이계수. 자, 그럼 A의 변이계수는 A의 기대수는 몇입니까? 10. 표준편차는 5. 그럼 0.5. B는 2, 8. 그러면 0.25. 됐죠? 그러면 이게 A의 변이계수는 0.5고 B는 0.25야.
변이계수는 위험이야, 위험. 그럼 위험을 큰 거 선택할래요? 작은 거 선택할래요? 작은 거. 그럼 이 상태는 평균 분산 결정은 안 되죠. 그러니까 변이계수 이용하니까 뭘 선택합니까? B. 그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 안 될 때 변동계수 활용하면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어디가 더 우위입니까? B가 우위에 있다, 이 소리야, 이거. 의미하셨죠? 그와 함께 내가 안 하려고 했다니까, 이거. 얼마나 복잡해. 안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여기 눈빛이 뭐냐? 이렇게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더 안 좋아졌잖아요. 자, 4번 지문은 좀 쉬운 지문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와 B의 투자안의 기대수익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하고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여부를 따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평균이 똑같으면 분산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소리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그거. 그럼 4번은 A와 B의 기대수익이 같대. 그럼 기대수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해야지. 근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수익의 표준편자예요. 표준편자야. 이거 기대수익이 아니라 표준편자라고. 표준편자가 더 크답니다. 그럼 위험은 어디가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그 위험이 낮은 게 A죠. 그럼 A를 선택한다 소리야. 이 4번 지문은 이거야. A하고 B가 수익이 똑같은데, 근데 A가 위험이 낮다는 소리야. 그럼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그 말이죠. A 투자안이 선호된다.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안 될 때 변이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보다? 있다. 변이계수는 위험을 뜻한다, 수익을 뜻한다? 위험을 뜻한다. 그럼 변이계수는 큰 거 선택한다, 작은 거 선택한다? 작은 거. 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 비체계점을 제거 감소시키는 것이다. 체계적 위험 감소 X, 총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위험 감소 X. 됐습니까? 요즘 잘 나오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경우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할 것인가, 분산 투자를 크게 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분산 투자를 크게 하려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돼.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야 돼. 정신이 맑을 때. 그리고 절대 깊은 내용을 공부하면 안 돼. 얇은 것을 계속 반복적. 계속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면 이게 투자로 정책론, 그다음에 총론, 그다음에 개발관리, 마케팅 빼고 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야. 계속 한 번씩 보는데 눈에 굉장히 익힌 지문 있죠? 그거 안 보고 그건 제껴버리고 계속 아는 지문 제껴보고 모르는 지문 좀 안 됐던 지문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시험 볼 때까지. 그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60점 맞아. 실제로. 이것만 알면 50점이야. 찍어서 10점 맞을 거 아니야. 진짜. 요것만 맞지, 요것만. 계산 문제 없잖아, 요거. 계산 문제 없으니까 요것만 알면 50점이라니까? 50점 최소. 근데 또 잘 찍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10점을 찍으면 돼. 4개를 잘 찍으면 돼. 그럼 60점이야. 간단하다니까. 예? 자, 이제 집중. 그럼 분산 투자가 크게 하는 방법.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다른 말로 상관계수를 작게 해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상관계수를 작게 해라. 그럼 분산도가 커질 것이다. 요즘 그거 잘 낸다고. 예전에 이걸 잘 냈어. 체계적 위험과 비적. 이제는 그만 좀 나와. 체계적 비적. 포트폴리오 이거 빼버려 그냥. 이거 빼버려.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체계적 위험 감소 그러면 X, 비체계적 위험 감소 O. 비체계적 위험 0까지 감소시킬 수 있죠. 어느 경우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네. 개별 분산 특성. 그러면 이건 비체계적 위험이야. 개별 분산 특성, 비체계. 모든 부동산 체계적 위험.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맞죠? 근데 요걸 B자를 빼고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 요거 3번인가 4번 된다고. 이렇게 B자 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게 체계적 위험이야. 그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게 체계적 위험. 분산 토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다. 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요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를 3번 냈다고. 3번.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 나온다고. 그 말이 꼭 옳은 말 같아. 그래 상당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틀려버린 거야. 그렇지? 제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체계적 위험이니까 체계적 위험 감소가 11번인가 나온다니까. 체계적 위험 감소가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감소한다. 이거 3번에 냈다고. 그럼 결국 요 2번 지문이 14번이가 나온 거야. 이건 제거 불가능하다. 3번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OX, X. B자가 빠졌잖아. B자가. 체계적 위험 감소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포트폴리오 효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3가지.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투자 효과, 어느 경우 커지는가?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세요. 그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A, B 부동산에 C를 추가했다 나왔어. A, B 부동산에 C를 추가하면 그러면 분산 투자가 커져서 여기까지 OX, O 체계적 이익이 감소한다. X, 비체계적. 또 거기서 고민해.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어쩌면 체계적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체계적 감소는 X야. 그리고 앞에다가 미사역을 주면서 여러분이 좀 알게 주면서 여러분들 꼬인다니까. 꼬신다고 이렇게. 너 속아 넘어가라고? 그러면 체계적 감소라고 나오는데 앞에 어떤 말이 있어도 체계적 감소는 무조건 틀린 집.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보게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도 커지는 거죠. 그럼 1번 두 개별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맞습니까? 비체계죠. 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비체계죠. 요 비체계죠. 입을 때려버리고 싶어. 입을 때려버리고 싶어. 저는 입을 때리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저놈의 주댕이를 조사버릴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저놈의 조댕이를 확 조사버리고 싶네. 제가 그랬다가 따박따박 말을 했나 봐. 따박따박 말하니까 할머니들은 꼬맹이 손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하도 말을 그렇게 하니까 꼭 그거 기억나. 조댕이를 조사버리고 싶네. 근데 그때 제가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살잖아. 말을 하고. 제가 집에 가면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 그 말 좀 하라 그러면 그 왜 말 안 해? 말 안 해. 어떤 사람들 우리 집에 오면 저 사람 말 못한 줄 알아요. 내가 자, 1번 옳은 말이죠? 2번 갑시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분산도가 없다. 상관계수가 1일 때만 분산도가 없는 거야. 그럼 0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고. 3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전환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원래 지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했다고. 원래 시험 지문은 제가 바꾸는 거야. 되도록이면 옳은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4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의 종목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점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맞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번 냈고 이렇게 냈고 이걸 B자를 빼고 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B자만 빼버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예? 5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 상관계수 작아지고 분산도가는 커지는 거고. 의미하셨습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3가지.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를 작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6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 값은 음액값을 가짐으로 분산도가 커진다. 맞나요? 그렇죠? 요거는 실제 지문은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제가 옳은 말로 바꾸는 거야. 그럼 봐봐요. 원래 시험 지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짐으로 뭡니까? X입니까? X.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이 상관계수가 양이야.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에 대야만이 상관계수가 반대로 가야만이 수익률이 반대로 가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만이 분산도가 커지는 거라고. 7번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뭡니까? X입니까? X. 개별 분산 특성은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점이야. 여기서 보고 딱 틀린 거야. 여기서 보고. 근데 이걸 놓쳤다. 그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OX, X.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점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비체계점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이제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교차점입니까? 저점입니까? 접점, 접하는 지점, 접점. 2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율을 위해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 수익이 가장 높은 것들을 선택했다. 3번, 그러니까 2번은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그게 효율적 전선이다. 3번, 효율적 전선 우상향. 효율적 전선 우상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4번,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높일 수가 없다. 3번이나 4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5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고선. 이 무차별 고선 딱 이것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무차별 고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합계 시한가치 계수.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가치는 증가, 감소? 증가, 커지죠.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미래가치는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는 커지는 거죠. 미래가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2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2번 지문은 할인율하고 현재가치는 반대로 간다는 소리야. 이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인율이 나오면 반대편이 현재가치.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가 달라진다. 그럼 할인율이 높아졌다. 현재가치는 할인하는 거야. 할인.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한다. 많이 뺀다. 그러면 현재가치는 낮아지는 거지. 근데 이 할인율을 순현가를 구할 때, 순현재가치를 구할 때 이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순현재가치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다? 순현재가치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순이라고. 그러면 순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요구순위를 알아야 되고, 요구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달라지고, 요구순위 높아졌다. 순현재가치는 할인해서 현재가치 만드는 거 할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순현재가치 만드는데 할인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요구순위, 할인율이 똑같은 말이죠. 그럼 요구순위 높아지면 순현재가치는 낮아진다. 그럼 이걸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다고.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똑같은 100만 원 이렇게 발생한다. 똑같은 현금 흐름이 하더라도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요구순위율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OX? 거기 우리 시험 지문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순현재가치는 낮아지겠지. 그럼 요구순위율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달라진다. 여기다 이제 부동산 가치를 써볼게요. 부동산 가치가 나오면, 그러면 할인율, 부동산 가치도 할인율,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현재가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치 만들 때는 이자율이 필요해, 이자율. 요 이자율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 가치 구한다?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현재가치라고. 그 부동산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그 할인율을 감정평가에서는 한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원율이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투자 이론에서는 할인율, 요구순위를 하고 감정평가에서는 한원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한원율 크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럼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지. 한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 거의 10번 냈어, 10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이하고 반비례 관계 있는 거야. 그러면 현재 가치하고 할인율은 반비례 관계 있다. 순현재 가치하고 요구순위는 반비례 관계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그때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앞전에 월요일 날 모의고사 봤는데 기억날지 모르지만 월요일 날 모의고사 봤던 지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요구순위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옵니까? X입니까? X지. 요구순위 할인율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한원율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분산 가치는 낮아진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 모의고사 나왔고, 그거는 평가사 시험집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논리다. 똑같은 말이다. 요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반비례, 얘도 반비례, 얘도 반비례인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잘 나와. 열 몇 번 나왔으니까 반비례. 가장 최근은 31회 때 냈다고. 31회 때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고 낮아진다.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두 개는 역수관계 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역수관계 이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역수관계. 그럼 이 두 개를 역수관계 있는데, 그럼 연금의 형제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 있다. 그럼 요 4번 지문 봐봐요. 4번 지문 이렇게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 계수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역수. 그 역수끼리 곱하면 몇이다? 1. 그 두 개를 곱하면 1이 된다. 오케이.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제 5번부터는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할인율, 이자율 논리를 배웠고, 여기는 역수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1번, 2번은 이런 논리를 배운 거예요. 이 논리를.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4번은 역수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같은 말은 저당 상수가 아니고 저당 상수의 역수고,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은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 파악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쓰임새, 이런 것들,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소리지. 그럼 5번, 합계의 시한가치 계수 나왔습니다. 합계의 시한가치 계수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 합계의 시한가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 빌렸다. 그러면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은, 불이백은, 적립액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저당 지불액은, 그보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 자리에 뭐라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자, 6번 잔자 나왔습니다. 잔을 들어라, 잔. 잔자 나왔습니다.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7번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또는 매월 불이백 적립액. 불이백 적립액 무슨 계수? 감채 기금 계수. 감채 기금 계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 8번 매월 말 50만 원씩 식자 나왔습니다. 식자. 그러면 이게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일단 연금이에요. 연금. 들어올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에 여러분들 가격, 부동산 가격이 나오면 일시불이고, 요 수입, 임대료 수입 나오면 연금이라고.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는 연금이라고 파악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현재 가치를 파악했잖아. 두 개 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라. 연금의 현재 가치.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없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같은 말, 저당 상수의 역수가 나왔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5. 9번 현재 5억인 주택 가격이 매년 5%씩. 자, 비교해봐요. 8번도 씩이 나왔고 9번도 씩이 나왔고, 씩이 나오면 대부분이 연금인데, 씩이 나와서 연금이 되려면 씩자가 어디에 붙어야 될까? 돈 뒤에 붙어야 돼. 돈. 원 뒤에 붙어야 돼. 원. 여기 50만 원 씩 이렇게 씩. 근데 여기 9번은 돈 뒤에 붙은 게 아니라 퍼센트 뒤에 붙다고. 그러면 그것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이야. 일시불. 이거 식자 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라고. 식자 가지고. 그러면 9번은 식자 나왔는데, 요 가격이면, 식자가 나오든 뭔 씩이 나오든 가격이면, 그러면 이건 일시불이야. 가격이 나오면 일시불. 그럼 이제 요건 이제 일시불이고, 그다음에 뭐요? 5년 후 5억이, 현재 5억인 주택이 5% 상승을 가져갈 때 10년 후에 주택 가격, 미래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됐습니까? 10번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하면 몇 된다? 1. 합하면 1이야. 더하면 1이지 뭐 곱하면 1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이걸 2번 내는데 26회 때하고 30회 때네요. 26회 때는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그 30회 때는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0이 된다 그랬어요. 0이 된다. 0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1이죠. 1. 합계 시한가치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합계 시한가치가 끝나고 나면 뭘까? 현금으로.
현금 흐름. 여러분 힘드니까 현금 흐름부터 정확히 10분만, 정확히 10분입니다. 10분만 쉬었다.